사람 사이의 상처는 큰 사건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말, 아주 조용한 한숨, 그리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오늘은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민주. 조용히 말하고 조용히 웃는 사람. 그리고 그 집에는 시어머니 선옥이 있었습니다. 1장. 민주, 그저 조용한 사람. 민주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주변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결혼을 앞두고 남편 현우는 그런 민주를 보고 말했습니다. 넌 참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야. 그런 내가 내 사람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 말이 고마워서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 후에도 민주는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녀는 소소한 일상에 정성을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계란 지단을 곱게 붙이고 밥알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담고 식탁보의 주름도 늘 반듯하게 펴두는 사람. 그건 잔소리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주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해라는 말 대신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남편의 옷을 미리 세탁해두고 간식거리를 서랍에 채워두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만의 조용한 행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추고 커피가 따뜻할 때, 부엌에서 좋아하는 음악이 흐를 때, 그런 순간을 사랑했고 그런 삶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리듬은 결혼 후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에겐 내 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민주의 하루는 늘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점점 고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고 그 대신 마음속에는 점점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갔습니다. 차마 꺼내지 못한 감정, 꾹 누른 서운함, 그리고 이유 없는 외로움. 하지만 민주에게는 이런 감정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친정에 전화하면 잘 지내, 걱정 말라고 말해버리곤 했습니다. 누군가 요즘 어때? 라고 묻는다면 민주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냥 바쁘지. 괜찮아. 그 말의 뒤에는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 말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민주는 늘 그렇게 자신을 조용히 감췄습니다. 2장. 현우, 조용한 방관자. 현우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충분히 괜찮은 남편이었고 회사에서도 책임감 있는 직장인으로 통했습니다.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필요할 땐 따뜻한 말도 해주곤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쾌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불렸고 누구 하나 그를 나쁘게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결혼 전 민주에게 그는 믿을 수 있는 어른 같았습니다. 불안한 감정을 말하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해주던 사람이었고 민주의 불안을 토닥여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이어질수록 현우는 점점 말을 줄였고 감정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했고 고민을 털어놓으려 하면 그런 일로 왜 그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직장 일 때문에 피곤하겠지. 나한테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감정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가 힘들다는 말을 꺼내면 현우는 귀를 닫았고 민주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그는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 건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냥 흘려들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들은 민주에게 깊은 고립감을 주었습니다. 민주는 점점 자신이 예민한 사람이 되어갔고 작은 일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현우는 충돌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걸 싫어했고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넘기려 했고 그것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민주에겐 그 침묵이 가장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 걸까? 우리는 정말 부부가 맞는 걸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순간, 민주는 그곳에서 조용히 혼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3장) 선옥 말이 많은 여자. 선옥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건 그녀에게 힘이자 생존이었다. 말로 집을 이끌었고 말로 아이를 키웠으며 말로 자신을 지켜왔다. 남편 없이 새 아이를 키워내야 했던 지난 시간 동안 선옥은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약하게 보여준 적이 없었다. 울고 싶을 때도 목소리를 높였고 외롭고 쓸쓸할 때도 타박을 먼저 내세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늘 말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우리 집 안 챙긴다. 그런 선옥에게 말은 보호막이자 무기였다. 말이 끊기면 감정이 드러나고 감정이 드러나면 약점이 된다고 믿었기에 선옥은 말로 상황을 장악하고 통제했다. 그래서 말은 항상 먼저 나왔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엄마 말이 틀려? 그녀는 자기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 방식으로 가족을 버텨냈고 상처받더라도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그런 선옥에게 며느리 민주의 조용한 성격은 처음엔 호감으로 다가왔다. 요즘 애들 중에 참한 애가 별로 없는데 민주 같은 애 보기 힘들지. 하지만 그 조용함은 곧 답답함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통으로 느껴졌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말 좀 해봐야 알지. 선옥은 민주가 왜 항상 웃고만 있는지 몰랐다.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야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주가 계속 괜찮아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라고만 말하자 선옥은 점점 민주의 무반응을 오해하게 되었다.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 집 사람이 맞긴 맞아?
그녀는 민주를 향해 비난의 마음을 품고 있던 건 아니었다. 다만 민주가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잔소리의 강도는 점점 세졌다. 현우는 어릴 때부터 짜게 먹었어. 이런 반찬은 성에 안 차. 그건 그릇을 그렇게 놓는 게 아니지. 손님 앞에서는 좀 더 성에 있게 해야지. 그 말들은 모두 민주에게 조금 더 다가오라는 표현이었지만 민주에게는 너는 아직 이 집 사람이 아니다라는 선긋기로 들렸다. 선옥은 그것을 몰랐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들인 현우에게조차 민주와의 갈등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나는 괜찮은데 민주가 말을 안 하니까.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내가 먼저 다가갔는데 왜 받아주질 않지? 어차피 말해봤자 무반응이니까 나도 이제 할 말만 하자. 선옥은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자기 방식을 바꿔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 방식밖에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민주와의 조용한 거리감 속에서 그녀 역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외로움을 지적으로 바꾸고 지도로 표현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이 많았다. 말을 줄이면 자신이 투명해질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조용한 민주 옆에서는 자신이 더 투명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 감정은 선옥이 아직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한 복선처럼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5장. 문 밖의 얼굴들. 집 안에서는 말이 많은 선옥이지만 집 밖에서는 오히려 조용한 사람이었다. 아파트 근처 주민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에 다닌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이면 큰 가방에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넣고 수업에 나갔다. 그림 실력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그곳에서만큼은 누구도 그녀를 시어머니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거기서 선옥 씨였다. 그냥 한 사람. 함께 수업을 듣는 윤정 씨는 그녀에게 말했다. 선옥 씨는 색을 참 조심스럽게 써요. 그게 딱 성격 같다니까. 선옥은 그 말을 듣고 묘하게 마음이 찡했다. 평생 조심스럽게 산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이 그렇게 보아주는 순간 자신도 몰랐던 자신을 본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난 날이면 선옥은 근처 시장에서 과일 몇 개를 사고 집에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민주가 만든 무나물 맛이 떠오르곤 했다. 싱겁다고만 여겼던 그 맛이 요즘은 이상하게 자꾸 생각났다. 한편 현우는 회사에서 그리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 마케팅팀 중간 관리자. 실적도 평균, 존재감도 무난. 회의에서는 주로 말없이 듣는 편이었고 상사나 부하 직원 모두에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집중하는 시간은 점심시간 후 1인 회의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15분이었다. 그는 그 시간을 숨구멍이라 불렀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핸드폰 메모장에 짧은 글을 적곤 했다. 오늘도 무난 민주의 웃음이 그립다. 나는 왜 말이 느릴까?
그는 최근에 한 가지 취미를 갖게 됐다. 퇴근 후 집에 바로 가지 않고 헬스장 대신 근처 라이브 카페에 들르는 것. 그곳에선 주로 7080 노래들이 흘러나왔고 가끔씩 객석에 앉은 누군가가 노래를 신청하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 직접 불렀다. 현우는 노래를 신청해 본 적은 없지만 매번 노트를 꺼내 가사 일부를 베껴 적었다. 그중 어떤 가사인 줄을 3번이나 그어뒀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게 아니었다. 그 문장을 베껴 적는 날, 그는 맥주 한 캔을 천천히 비웠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민주는 말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다. 집 밖에서만 드러나는 그들의 얼굴은 민주가 모르는 선옥과 현우의 또 다른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 작은 이야기들은 조용한 변화의 복선처럼 쌓여가고 있었다. (6장) 반복되는 조각들. 민주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반복됐다. 눈을 뜨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고 모두가 먹기 전에 자리를 정돈하고 먹고 나면 말없이 치운다. 그 일상은 외부에서 보면 조화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불만 없이 굴러가는 가정, 충돌 없는 식사, 조용한 며느리와 말 많은 시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남편. 하지만 그 안쪽에는 균열이 있었다.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이 수건은 이렇게 개어야지. 엄마가 하던 방식이 맞아. 그건 내가 몇 번을 말했니? 민주는 매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턴 더 신경 쓸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이란 말은 언제나 다시 돌아왔다. 다음번은 오지 않았고 똑같은 지적은 같은 날 다시 반복되었다. 어느 날은 물컵 방향이 틀렸고 어느 날은 가스레인지에 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어느 날은 음식이 너무 식어 있었다. 그때마다 선옥은 말했다. 내가 너 싫어서 이러는 거 아냐? 민주는 그 말이 더 아팠다. 그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옆에서 현우는 늘 같은 태도를 보였다. 엄마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 민주야, 그냥 흘려들어. 큰 뜻 없으시고 하시는 말이야. 현우는 문제를 풀려 하지 않았다. 누구 편도 들지 않고 누구와도 싸우지 않으려 했다. 민주는 그게 가장 큰 배신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집에서 누구 편도 아닌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며칠 전 선옥은 친척 모임에서 농담처럼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착하긴 한데 좀 소심해요. 애 생기면 집에서 챙겨야지. 뭐 일은 무슨. 사람들은 웃었다. 분위기는 가볍게 흘렀다. 하지만 민주에게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속에서는 마음 한 귀퉁이가 조용히 부서졌다. 그 말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넌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어. 일보단 가족을 먼저 생각해. 넌 내 기준에서 아직 부족해. 하지만 민주에겐 반박할 수단도 공간도 없었다. 웃고 있는 모두 앞에서 혼자 정색할 수도 없었고
현우는 그 순간 눈을 돌렸다. 민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 같아. 그날 밤 민주가 불을 끈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TV 소리는 꺼졌고 집안은 조용했다. 민주는 핸드폰을 들었다. 수진 언니라는 이름을 몇 번이고 눌렀다 지웠다. 그리고 결국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는 무슨 역할로 살아가고 있을까? 말 잘 듣는 며느리, 고분고분한 아내.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민주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7장. 수진의 눈빛. 민주는 오랜만에 수진을 만났다. 대학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지만 결혼 후 연락은 부쩍 뜸해졌다. 바빠서, 피곤해서, 그리고 왠지 모르게 멀어진 것 같아서. 카페에 앉자마자 수진이 민주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쥐고도 그녀는 웃지 않았다.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민주는 억지로 웃었다. 그냥 뭐 바빠서 그래. 바빠서 그런 얼굴은 아닌데. 수지는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 피곤한 게 아니야. 지쳐 있어. 기운이 없어. 예전엔 그렇게까지 말 없진 않았잖아.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괜찮다는 말도, 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그 순간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수지는 놀라지 않았다. 손수건을 꺼내 밀어주며 말했다.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그냥 울어. 민주는 오래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허리를 굽히지도 않은 채 마치 비가 조용히 내리듯 그렇게 울었다. 그날 밤 민주가 수진의 집에 들렀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다. 수진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물었다. 힘들면 잠깐이라도 나와 있어. 내가 참는다고 그 집이 변하지는 않아. 민주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싸우고 싶지도 않고 도망치고 싶지도 않은데 거기 있으면 내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그 말에 수지는 말했다. 그건 너 혼자 싸우고 있는 거야. 같이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너 혼자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민주는 그 말을 곱씹었다. 혼자 싸우고 있는 것. 정확히 그랬다. 누군가와 부딪힌 적도 없고 명확히 갈등을 선언한 적도 없었지만 그녀는 매일 싸우고 있었다. 말없이 조용히 끝도 없이. 그날 밤 수진이 묻는다. 넌 지금 행복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빛바랜 가로등 불빛 아래 차가운 밤 공기만이 창문에 스쳤다. 그 침묵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민주는 수진에게 말했다. 나 언젠가는 한번 말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한테도 현우한테도. 지금처럼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간 나 진짜로 사라질 것 같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무너지기 전에 말해.
너는 참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민주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다. 싸우려는 게 아니었다. 단지 존재하고 싶다는 마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조용히 무너지는 건 이제 그만하자. 조용히라도 말해보자. (7장) 고부 갈등의 핵심. 며칠 뒤 민주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맞았다. 그저 가방을 받아주고 괜찮아? 라고 묻는데 그쳤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뭘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집은 전과 다름없었다. 식탁 위엔 늘 그렇듯 반찬이 차려져 있었고 선옥은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래도 다행이다. 집이 제일 편하지?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민주가 부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선옥이 다가왔다. 내가 말투가 좀 세서 그렇지. 다 널 위해 그러는 거 알지? 민주는 웃지 않았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그냥 정리하던 수건을 개던 손을 잠시 멈췄다. 어머니. 민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혹시 제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선옥은 멈칫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민주는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 행동, 저는 정말 매번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가 힘든지는 궁금해 하신 적 없잖아요. 선옥은 당황스러웠다. 민주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방어적으로 반응했다. 나는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겪은 방식이 있고 그게 익숙하니까.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 익숙함이 저한테는 매일 벽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 현우와 단둘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민주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 집에서 나 혼자 노력하는 느낌이야. 당신은 언제나 중간이고 어머니는 언제나 맞고 나는 늘 조용해야 하고. 현우는 침묵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싶어. 그게 고집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살아있는 증거야. 그 말에 현우는 처음으로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민주는 천천히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나 혼자만 이 관계에 매달리는 건 이제 그만두고 싶어. 그날 밤 민주가 일기장에 쓴 문장. 나는 이제 조용히 참는 사람이고 싶지 않다.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고 싶다. 고부 갈등의 핵심은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니다. 남편이다. 남편이 침묵하면 관계는 한 사람의 인내로 굴러가고 인내는 결국 사람을 사라지게 만든다. 민주는 지금 사라지지 않기 위해 말하기 시작했다. 9장. 끝을 향한 시작.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다. 특별한 약속도 없고 특별히 기분이 나쁜 날도 아니었다. 민주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조용히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러다 조기의 손질을 마치고 도마를 씻고 있는데 거실에서 선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야, 내가 전에 말했지? 그 조기 손질할 땐 등 쪽부터 칼 넣으라고. 또 반대로 했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익숙한 말이었다. 너무 익숙해서 대꾸조차 하기 싫어진 말. 민주는 조용히 칼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다. 수건으로 손을 닦는 짧은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참았던 말들, 삼켰던 말들, 이해하려다 지쳐버린 말들, 그리고 드디어 넘쳤다. 민주는 거실로 걸어 나왔다. 말없이 선옥과 마주 앉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선옥은 돌아보며 말했다. 응? 왜? 이제 그만하세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고 선옥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민주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그만하세요. 조기 손질, 수건 개는 방식, 반찬간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전 어머니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번 틀렸다는 말만 들어야 했어요. 그게 조언이었나요? 아니면 너는 틀렸다는 선언이었나요? 선옥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내가 널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널 위해서. 어머니, 저는요. 누군가를 위한 말은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야 진짜예요. 어머니가 매번 저를 위해서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점점 제가 이 집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매번 평가당하고 매번 지적당하고 매번 부족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저는 사람이지 리모컨 아니에요. 선옥은 입을 열려다 말았다. 민주는 계속해서 말했다.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혼자 아이 셋 키우시고 고생 많으셨죠. 그 시간 제가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견뎠던 방식이 저한테도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그건 폭력이에요. 민주야, 현우가 조심스레 말을 붙였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 늘 중간에 있던 당신, 말해봐.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내 말 먼저 들어준 적 있어? 엄마 말이니까 맞고 나는 참아야 하고 그게 당신이 만든 가족의 질서였어. 민주는 처음으로 현우에게도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아내이지 집안의 완충제가 아니야. 당신도 이제 선택해야 해. 계속 침묵으로 편한 척 할 건지 아니면 나랑 진짜 가정을 이룰 건지. 선옥이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하니 서운하네. 나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머니, 서운하다는 말은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동안 단 하루도 안 서운한 날이 없었거든요. 조용한 침묵, 묵직한 고요. 민주는 마침내 말했다. 저 나갈게요. 이 집에서 도망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로서 살 수 있는 곳으로 잠시 가보려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있으면 저는 저를 잃을 것 같아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캐리어를 꺼냈다. 옷 몇 벌과 일기장, 노트북을 챙겼다. 현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민주야,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민주는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당신한텐 갑작스럽겠지. 나는 이 말을 마음속에서 몇백 번은 꺼냈다가 접었으니까. 그리고 문이 닫혔다. 철컥. 민주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지만 오랜만에 살아있는 얼굴이었다. 나는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다. 살아보려는 거다. 나로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택한 거다. 10장. 두 개의 침묵. 민주가 떠난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평소와 똑같은 저녁 시간인데 무언가 빠져나간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밥솥의 증기도 냉장고의 진동도 시계 초침 소리도 유독 크게 들렸다. 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채널만 몇 번 넘기다 결국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주방에선 선옥이 말없이 김치를 썰고 있었다. 평소보다 칼질 소리가 느렸다. 도마 위에서 김치 국물이 흘러나와도 닦지 않았다. 그녀는 칼질을 멈추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잘해보려고 한 건데. 처음이었다. 그녀가 그렇게 작게 말하는 건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었다. 현우가 주방으로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오늘 일 너무 심했던 거 아냐? 선옥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김치 위에 칼을 다시 얹었다. 난 그냥 내 방식대로 한 거야. 그 방식이 민주한테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선옥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근데 말이야, 엄마도 누군가한테는 인정받고 싶었어. 엄마도 며느리였고 엄마였고 엄마 역할 하느라 살았지 누구한테 잘했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막혔다. 그녀의 말엔 억울함보다도 지나간 생에 대한 고독이 묻어 있었다. 근데 그거 민주한테 풀면 안 되잖아. 그 말에 선옥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마주 봤다. 내가 그애 힘들게 했나?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근데 나도 아무 말 안 해서 더 힘들게 했어. 그 순간 선옥과 현우는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인식한 얼굴들이었다. 민주가 없어진 자리에서야 그들이 보게 된 건 민주가 매일 했던 일들, 조용히 쌓아 올린 정성 말없이 참아온 감정이었다. 식탁 위 놓여있던 수건 한 장. 민주가 늘 개던 방식대로 곱게 정리된 그 수건 하나가 두 사람의 눈에 오래 머물렀다. 그날 밤 현우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 한편이 비어 있었고 민주가 사용하던 책상이 고요히 불을 끄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노트를 꺼내 보았다. 펼쳐진 첫 장. 나는 이제 조용히 참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문장을 본 순간 현우는 마음 한켠이 조용히 무너지는 걸 느꼈다. 나는 이 말을 왜 이제야 듣는 걸까? 아니, 왜 이제서야 들을 준비가 된 걸까? 11장. 나를 되찾는 시간. 민주는 수진의 집 작은 방에 머물고 있었다. 원래는 손님용 방이었지만 요즘은 그녀의 작은 피난처가 되었다. 한쪽 벽에는 노란색 커튼이 달려 있고 창밖으로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아침이 되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민주의 눈을 간지럽혔다. 어딘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부드러운 감각이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마음이 계속 들떠 있었고 눈치도 보였다. 하지만 수지는 무심하게 챙겼다. 밥 먹었어? 잠은 좀 잤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살아만 있어. 그 말들이 민주를 무장해제 시켰다. 민주는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자신이 써두었던 일기, 썼다가 찢어버린 메모, 핸드폰 메모장에 써둔 문장들을 다시 적기 시작했다. 나는 언제부턴가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 아무도 내게 힘들지? 라고 묻지 않았다. 가만히 있는 건 참는 게 아니었다. 나를 지우는 일이었다. 글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민주도 알게 됐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참아왔는지. 며칠 뒤 수진과 함께 동네 공원을 걷던 민주가 말을 꺼냈다. 나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서 뭐 할 건데? 이번엔 참지 않을 거야. 말할 거야. 내 방식대로 살아볼 거야. 수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민주를 바라봤다. 넌 지금 훨씬 단단해졌어. 그냥 멀어진 게 아니라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민주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그날 밤 민주가 수진의 식탁에 혼자 앉아 다시 노트를 펼쳤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써보았다. 나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충돌이 두렵지만 침묵이 더 두렵다. 나는 이 집의 며느리이기 전에 나 자신이고 싶다. 그녀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자신을 되찾는 시간. 그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그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순간이었다. 12장. 다시 마주보다. 며칠 뒤 민주와 선옥은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다. 이 만남은 민주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 긴 문자 한 통, 짧은 문장으로. 어머니, 잠깐 얼굴 뵐 수 있을까요? 선옥은 망설였지만 결국 나왔다. 그녀도 이대로 끝나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바람 한 줄기만이 흐르고 있었다. 말문을 연 건 선옥이었다. 나는 너한테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근데 상처가 되는 말은 의도가 아니라 방식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선옥은 조용히 손을 모았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누구한테도 약한 사람 보이기 싫었어. 민주는 그 말을 처음 들었다. 선옥이 누군가에게 약해지기 싫었다고 말하는 모습을. 어머니. 민주가 입을 열었다. 저도 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늘 잘해내고 싶었고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저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내가 말이 없는 게 불편했어. 선옥이 말했다.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했어. 말하고 싶었어요. 민주가 조용히 말했다. 근데 그 말이 어머니한테 무례하게 들릴까봐. 혹시 또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될까봐. 그래서 차라리 안 했어요. 두 사람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오래된 서운함과 오해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민주가 다시 말했다. 어머니, 저도 잘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저도 저로서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처럼 저도 제 방식이 있거든요. 선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무겁게. 나도 이제 배워야겠네. 젊은 사람들 방식도 좀. 민주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간만에 나온 진짜 웃음이었다. 잠시 후 현우가 공원에 도착했다. 세 사람은 같이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묘하게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민주가 현우에게 말했다. 나 이제 감정 숨기지 않을 거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거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나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관계의 변화는 그렇게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다. 13장. 아주 작은 변화. 며칠 후 다시 집.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비추고 있었다.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이 놓여 있었고 밥상은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차려져 있었다. 민주는 주방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다. 그 옆에 선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야, 이거 가는? 민주가 고개를 돌려 말했다. 어머니 입맛엔 싱거울 거예요. 하지만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선옥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내가 김치 좀 더 꺼내올게. 그 짧은 대화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었다. 말투는 여전하지만 톤이 달라졌다. 지적이 아닌 제안이었고 반항이 아닌 설명이었다. 그리고 받아들임이 있었다. 현우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민주의 눈을 바라봤다.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민주가 잠깐 웃었다. 당신이 고르는 거 봐서. 그들은 둘 다 웃었다. 그 웃음은 무겁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았다. 식탁에 셋이 앉아 밥을 먹는다. 예전과 똑같이 보이는 아침인데 예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민주의 숟가락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선옥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지난번에 알려주신 김치전 레시피 있잖아요.
다음 주에 한번 해보려고요. 선옥은 깜짝 놀란 얼굴을 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거 진짜 맛있지. 내가 비법 간장 따로 알려줄게. 민주는 웃었다. 진심이 섞인 웃음. 그리고 선옥도 같은 웃음을 지었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된다. 크게 울거나 누군가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그저 서로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작고 조용한 인정, 서툴지만 진심 어린 대답, 그리고 기다려주는 시간. 민주는 이제 안다. 자신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말한 뒤에는 기다려야 한다는 걸. 선옥도 안다. 세상은 달라졌고 아들의 아내는 며느리라는 역할 이전에 한 사람이라는 걸. 현우도 안다. 가정을 지킨다는 건 침묵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나누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 저녁, 민주가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늦가을의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